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형사법 1회차 진행을 할 건데, 본강의 진행하기 전에 간단하게 OT를 좀 진행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제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던데, 그럼 앞으로 이제 형사법을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본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목차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강사 또는 학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두 번째, 반대로 여러분들의 입장. 수험생들은 앞으로 공부를 하는 과정에 어떤 입장,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세 번째, 이해와 해독. 네 번째, 형사법의 공부 방법, 접근 방법에 대한 문제하고, 마지막으로 커리큘럼하고, 그리고 마무리를 짓고 본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학원이라든지 강사가 존재하는 이유.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학원을 찾아왔을 거예요. 정보가 없어서 찾아왔을 수도 있고, 앞으로 경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니까 정보를 위해서 온 경우도 있고, 공부 방법을 몰라서 오는 경우도 있고, 기타 등등 의지박약 상태 때문에 온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학원이나 강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러한 고민점을 해결해 주는 게 목표가 되겠죠. 정보가 무엇이고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 의지박약 상태가 있으면 제가 쓴소리를 해서라도 여러분들 끝까지 완주를 시켜야 되는 게 저의 사명감이고 저의 목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셨으면 믿고 가셔야 돼요. 물론 그 믿음, 증명은 제가 하겠지만, 그리고 제가 해야 되겠지만, 선택을 하셨으면 주변에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믿고 완주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중에는 팔랑귀들이 너무 많아요. 누가 이 책 본다니까 나도 이 책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누가 이 문제지 본다니까 이 문제지 나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앞으로 그런 생각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만점을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절대 만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만점을 받으려고 공부를 하다 보면 양이 점점 늘어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빠르게 해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반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찔끔찔끔 보다가 시험장 들어가야 돼요. 그럼 절대 시험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수험이라는 것은 수험에 맞게끔 선택과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들의 자세인데, 개중에는 공부를 하다가 중도에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케이스예요. 힘들어하는 케이스고, 저도 여러분들의 돈을 받고 강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저는 돈을 받았으니까 비즈니스적인 관계로 봤을 때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일단 사람인지라 여러분들이 중간에 그만두고 나가시면 저도 가슴이 아파요. 힘들어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생각보다 F거든요. T처럼 보이겠지만 생각보다 감정 동요가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완주를 하는 것을 원하지 중간에 이탈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옆에서 최선의 노력은 다하겠지만 일단 여러분들 스스로 학원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합격할지 못할지에 어떤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셨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뭔가로 만들고 가야지. 무라도 썰고 가야지. 무조건 합격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수험에 임해 주실 것을 첫날부터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 수업에 빠지지 마세요. 정말 힘들어서 잠이 와서 꾸벅꾸벅 조는 것은 저는 용납합니다. 강의를 하면서도 한편으로 안쓰러워요. 얼마나 힘들면, 고생을 했으면 저렇게 졸음이 올까. 이해를 하죠. F니까. F니까. 하지만 오늘 나왔다가 내일 안 나왔다가 오늘 나왔다가 내일 안 나왔다가, 그러면 다른 길 찾으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청춘을 위해서도 맞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돈 한 푼 안 벌어도 돼요. 그거 안 벌어도 먹고 살만은 합니다. 농담이 아니고 진심으로. 인생의 그냥 선배로서 제발 부탁드리건데, 하려고 앉았으면 끝까지 완주하세요. 이것도 못하는데 먼 사회를 나가서 그 힘든 사회를 이겨내실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청춘,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밸런스의 유지라든지 또는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부분 학습에 대한 부분인데 아주 중요해요. 학습이 뭐죠? 배울 학자의 익힐 습자입니다. 보통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정확한 공부라는 개념은 학습이라는 개념이에요.
내가 수업 때 배웠던 내용을 내 스스로 익히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업 자체가 공부라고 생각을 하세요. 수업은 공부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배우는 과정에 불과해요. 백날 첫날 배워보세요. 시험장 가면 점수가 나오는지 안 나온다고. 결국에는 문제를 풀어보고 쟁점을 판단하고 틀린 것들을 다시 보고 틀린 것들을 다시 보고 오답 체크를 반복을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 과정이 선행이 되었을 때만 실제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은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지, 이 과정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은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제발 수업에 집착하지 마시고 수업 끝났으면 뭐에 집착하자고? 복습에 집착을 하셔야 돼요. 복습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수업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계속 장수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인 능력 차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해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그걸 모르는 건 아니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능력이 높던 낮던 불문하고 수업이 어렵던 쉽던 불문하고 어려우면 좀 더 남들보다 더 열심히 복습 과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떨어져 있는 점수를 합격권 언저리까지 빠르게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잔소리 같지만 반복을 할 겁니다. 믿으십시오. 세 번째, 이해와 반복에 대한 문제인데 이 해독에 대한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가 하이브리드라는 강의를 애초부터 목표한 이유도 이 해독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런데 개중에는 여러 가지 책을 구입해가지고 여러 가지 책을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본서 한 권, 또는 뭐 요약서 한 권, 기출문제지 한 권, 또 동영 문풀 하나, 전범위 모의고사 하나. 그러면 제대로 된 책이 없어요. 막판에 뭐 가지고 정리할 건데? 결국은 막판 시험은 빠르게 해독하는 그 과정에 승패가 좌우돼 버립니다. 당락이 좌우가 돼 버려요. 그럼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빠르게 해독을 하고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무기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 무기라는 게 별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든든하게 믿을 수 있는 기본서면 기본서, 문제지면 문제지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틀린 것들을 거기다가 체크를 하고 또는 모르는 것들을 추가를 하고 단건화시켜서 그 한 것만 시험 직전까지 계속 반복 달달달 암기를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양을 줄이셔야 되는 거예요. 막판에 갈수록 시험 양을 늘리시면 안 돼요. 공부량을 줄이셔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점점 덧대야 되겠지만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지만 어느 임계점을 지나가는 순간부터는 알고 있는 것들은 계속 지우고 모르는 것들, 헷갈리는 지문들만 남겨져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수업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첫 번째, 수업 내용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암기가 선행돼서는 안 돼요. 물론 개중에는 두 문자에 집착을 한다거나 또는 키워드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두 문자나 키워드가 무작정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키워드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건 맞지만 일단 이해가 선행되고 난 다음에 후에 암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 할수록 알 수 있겠지만 시험이라는 것은 그대로 동일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똑같은 A라는 판례를 할지라도 A-로 변형이 될 수도 있고 A-로 변형되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그 문구에 집착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낚여버려요. 출제자의 의도에 낚여가지고 알고 있는 내용인지라도 틀려버리기 십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판례의 법리, 판례의 태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사실관계도 쟁점별로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럼 이제 초시생의 입장이 있고 재시생의 입장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클래스는 거의 대부분 초시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물론 몇몇 재시생들도 있겠지만 근데 재시생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재시생이 아니에요. 저도 강의를 오래 했지만 뭐 6개월, 1년, 2년차, 3년차라 할지라도 형사법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못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의 성향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재시생이라 할지라도 형사법 점수가 평소에 낮은 분들이라면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초시생에 대한 입장부터 가봅시다. 수업에 일단 집중을 하시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수업에서 말씀드렸던 판례 입장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면 판례가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니까 이 사실관계에서는
과연 범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사안의 결론을 정확하게 결론을 짓고 복습을 하실 때는 문제를 풀어보겠죠. 왜? 하이브리드 자체가 어차피 기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기출을 푸실 때는 과연 출제자가 이 지문을 왜 출제했을까? 출제자의 의도, 쟁점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냥 무작정 지문을 쭉 읽어 나가는 게 아니라 쭉 빠르게 읽어 나가면서 여기가 쟁점이구나, 여기가 포인트구나, 아 수업 때 선생님이 여기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여기만은 놓치지 말자. 그 쟁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만 점수가 가파르게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흐지부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쟁점을 파악하셨으면 다시 한 번 더 주말쯤이나 또는 여유 시간 때 진도 나갔던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풀어보십시오. 해독을 계속 반복하셔야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양이 어떻게 된다고? 줄어든다고. 왜? 알고 있는 것들은 지울 수 있으니까. 그럼 뭐만 남겨두면 돼? 모르는 것들만 남겨두면 되잖아. 최신 판례만 추가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개나 소나 85점, 90점 나올 수 있다니까. 양을 늘려서 문제가 되는 거지. 재시생에 대한 문제는 상단에 대한 부분은 같습니다. 다만 하단에 있는 부분들, 재시생분들은 거의 대부분 기출문제지 한 건 정도는 풀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책에 있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 익숙한 내용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들은 미리미리 좀 지우시고, 미리미리. 왜? 양을 줄이기 위해서. 아리까리한 것들, 헷갈리기 쉬운 지문이나 항상 틀리는 것들 틀립니다. 특히 재시생들은 아시겠지만 재산죄라든지 또는 문서죄라든지 또는 재수론이라든지 형법 전반에 있어서 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 항상 헷갈리고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유념해가지고 복습을 하셔야 되고 별도로 반드시 체크를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은 재시생들은 누적 복습을 권장해 드립니다. 누적 복습이란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첫 페이지 재형법정주의를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적용 범위를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체라든지 인과관계, 기타 등지 진도를 계속 나가겠죠. 그럼 진도를 계속 나가도 재시생들은 아무래도 초시생들보다는 해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앞으로 돌아와서 중첩적으로 복습을 이어나가셔야 돼요. 남들보다 한 번 이상은 더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과정이 극도의 효율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적 복습을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쳤을 때 결국은 해독과 효율이 극대화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특히 약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형사법 전반에서 뭐 형소법을 전제로 친다라면 증거법 파트가 내가 특히 약하구나. 형법을 전제로 친다라면 내가 재수론 파트가 특히 약하구나. 재산죄 파트가 특히 약하구나. 강약 조절해서 특히 약한 파트가 드러난다면, 빈약한 파트가 드러난다면 그 파트는 여러분들이 끌어올리셔야 돼요. 끌어올리지 못하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강약 조절을 하고 해독을 극대화하자. 공부 방법 첫 번째, 선이해입니다. 물론 하이브리드 강의지만 이론 강의 플러스 기출 강의가 될 거예요. 물론 기출 강의는 이론 강의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 이론도 모르는데, 개념도 모르는데, 요건도 모르는데 무슨 기출을 풀어? 물론 맞는 말이죠. 하지만 저는 제가 알아서, 믿으십시오, 제가 알아서 이해를 시켜드릴 거니까 선 이해를 했으면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과정, 체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지문들을 풀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지문들을 풀어보겠지만 제가 숙제로 내어드리는 지문들은 복습하실 때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응용도 해보고 접목도 해보고 곰곰하게 사고를 해보십시오. 그러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한 반복이에요. 반복. 아주 중요한 말이죠.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천재를 이깁니다. 우리 시험은 천재를 뽑는 시험이 아니에요. 맞잖아. 이게 천재를 뽑는 시험입니까? 아니라고.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 오래 앉아있지 않으면, 공부를 하지 않으면 합격할 수가 없어요.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은 천재를 이깁니다. 아무리 엉덩이가 무거워도 방금 본 사람을 이길 수는 없어요. 저도 강의를 10년 이상 하고 있지만 저도 판례가 가물가물할 때가 있습니다. 내용은 알죠.
근데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보라고 이야기하면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강의 들어오기 직전에 저도 강의 연습, 강의 준비할 때 내용을 한번 빠르게 살펴보고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 알고 있는 것들은 지우고 막판에 가서는 1000페이지짜리 책이 150페이지 언저리로 남아 있어야 돼요. 왜? 모르는 것들만 남아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모르는 것들만 시험 직전에 빠르게 보고 바로 시험장에 들어가면 설사 모르고 있는 내용도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맞출 수 있겠지. 왜? 방금 봤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가시고 양을 줄여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무한 반복이 반드시 필요하다. 커리큘럼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노량진 시장, 제가 지금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신랄한 비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저도 한 10년 이상 강의를 하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꼬꼬마 시절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연차가 차면서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일단 사공이 너무 많아요. 학원도 사공이고, 강사도 사공이고, 출판사도 사공이고, 알바생들도 사공입니다. 이 말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고, 또 저 말 들으면 또 저게 맞는 것 같고, 여러분들은 정보는 많은데 치사 선택을 하기가 힘들어져 버려요. 노량진 시장에서는 보통 기본적으로 기본 강의가 있고, 기본 강의 끝나면 심화 강의가 있고, 심화 강의가 끝나면 기출 강의를 또 하고, 기출 강의 끝나면 동영 모의고사 또는 진도별 모의고사 끝나면 다시 전범위 문풀, 그리고 최신 판례 강의까지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8월 달에 시험을 친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제가 강의 계획서도 적시를 해두었지만 한 4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형사법은 시수도 많고 양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과목이에요. 그런데 기본 강의도 들어야 돼. 보통 기본 강의가 30회에서 40회 정도 됩니다. 보통 시중에 있는 강의들이. 심화 강의 역시 20회에서 30회 정도 돼요. 기출 강의도 25회 이상 됩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기본 강의, 심화 강의, 기출 강의 듣다가 결국 여러분들 시험장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없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빠르게 여러분들이 해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강의, 심화 강의, 기출을 한 번에 묶어버리라는 거예요. 물론 기본 강의하고 기출 강의는 성격이 약간 이질적입니다. 동일하진 않아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강의하는가에 따라서 충분히 이질적이 아니라 동일성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저의 몫이에요. 제가 알아서 할 거니까 그 부분은 논해 걱정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들을 그냥 한꺼번에 아울러 가지고 이론하고 기출을 한꺼번에 정리를 할 겁니다. 물론 이렇게 1순환, 2순환, 3순환, 4순환, 5순환 순환 강의로 커리큘럼을 짰을 때 장점도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해독을 강제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일단 기본 강의 때 어설프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봤을 거고, 심화 강의 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또 한 번 더 볼 거고, 기출하면서 또 한 번 더 볼 거고, 더 볼 거고 해독을 강제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어떤 또 단점이 있냐면, 기본 강의 듣고 난 다음에 심화 강의 들으면 기본 강의 때 했던 내용이 기억이 안 납니다. 왜? 벌써 한두 달 지나버렸기 때문에. 한 번 보고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정리할 수 있으면 이 공부 안 했겠죠. 나사가 있겠지. 다른 데서 일하고 있겠지. 기억이 안 나요. 심화 강의 듣고 기출을 풀었는데 도통 모르겠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외계어처럼 보여.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려면 이론을 듣고 바로 기출을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훨씬 더 잘 됩니다. 해독이 훨씬 더 빠르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지금 나눠드렸던 자료를 잠깐 봅시다. 지금 출판사에서 편집은 끝났는데 교정 중이라서 이번 주는 책이 안 나올 거고 아마 다음 주쯤 나올 건데, 책을 펼쳐보십시오. 쭉 1페이지부터 쭉 넘겨보시면 지문 형식으로 되어 있죠. 문제 형식이 아니에요. 1번, 2번, 3번, 4번. 문제 형식이 아니라 1번 지문 하나 따로, 2번 지문 하나 따로, 3번 지문 하나 따로, 4번 지문 하나 따로 지문이 나열되어 있죠. 그럼 선생님, 지문 나열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문제를 푸는 스킬이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지문들을 무엇으로 만든다? 문제로 만들 거예요, 제가. 실제 경향하고 동일하게. 실제 문제하고 똑같은 경향을 가지고 난이도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면 여러분들은 이걸 풀고 여기서 맞춘 것들은 확실히 알고 있는 것들은 다시 이 책으로 돌아가서 지워버리면 되겠죠. 근데 풀었는데 틀렸다. 아리까리하다. 그러면 다시 이 책으로 들어가서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죠. 결국에는 이 책만 주구장창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막판에 가서 뭐만 추가한다고? 최신 기출. 왜? 이 책에는 어디까지만 포함되어 있으니까? 1차 시험까지만 포함되어 있으니까. 시험 직전에 뭘 칩니까? 경간도 치겠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최신 기출로 법행이나 서기보나 검찰직 기출을 풀어봐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만 추가하고 최신 판례에 추가해가지고 이것만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줄여가지고 모르는 것들만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당연히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무리합시다. 저는 최소 투자, 최대 효율을 선호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성격도 급하고 효율성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커리는 복잡하면 안 돼요. 커리는 아주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커리가 선행이 되어야 돼요. 뭐 기본 강의 이것도 들어야 돼? 심화 뭐 이것도 들어야 돼? 뭐지? 저는 제가 봐도 잘 모르겠다라고 시중에 있는 커리 자체를. 커리는 상당히 간결화시켜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론을 들었으면 바로 문제로 들어가서 출제자에 대한 의도라든지 판례의 쟁점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고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만 단기간에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OT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본 강의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기본서 자료를 나눠드렸는데 진도를 나갈지 안 나갈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강의 계획서에도 적시를 해두었지만 원래 오늘은 기본 강의는 기본서는 들어가지 않을 생각이었고 한 장짜리 체계도가 있습니다. 이 컬러 프린트 보이시죠? 자, 이걸 펼쳐보시고 일단 알든 모르든 30초 드려볼 거니까 한번 쭉 보세요. 이 내용이 형법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형사법을 공부할 겁니다. 형법 플러스 형사소송법을 형사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제가 언급을 할 거고 일단 형법적인 내용만 먼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형법은 이러한 구조로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범죄가 성립이 되고 범죄가 성립되었을 때 어떠한 형사제재를 가할 것인가? 사형인가? 무기인가? 유기징역인가? 이러한 규범의 총체를 우리는 형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판서노트를 잠깐 펼쳐보겠습니다. 자, 첫날부터 너무 빡시게 가면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수 있으니까 천천히 갈 거예요. 판서노트는 매 회차 제공이 됩니다. 물론 제가 일일이 판서를 하면 좋겠지만 판서를 제가 해버리면 첫 번째, 시간이 너무 딜레이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계속 판서를 하면서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집중도를 위해서 시간의 딜레이를 막기 위해서 저는 매 회차 판서노트를 만들어 올 거니까 제가 중요한 부분, 별도로 필요한 부분만 제가 따로 판단을 해서 판서를 하지 나머지는 판서를 하진 않을 겁니다. 자, 첫 페이지 가시면 상단 테마 1로 갑시다. 형법의 구성, 법적 성격. 왼쪽 편에 가시면 형법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죠? 왼쪽 편에 가시면 형법의 기능, 형법의 모토가 있는데 암기를 할 부분이 아니라 이해를 할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형법이라는 법규범을 왜 만들었겠습니까? 형법이라는 법규범을 만든 이유가 있겠지. 왜? 입법자가 왜 만들었을까? 첫 번째 이유는 인권보장입니다. 시민혁명 이전에 전제 군주시대 때는 성문화된 법규가 없다 보니까 자의적으로 형벌권을 발동할 수가 있었어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너 사형, 친해? 너는 무죄. 그러면 국가가 자의적인 형벌권을 발동을 해버리면 죄가 없는 사람도 죄가 될 수도 있겠죠. 국민이 가지고 있는 권리라든지 자유를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보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성문화된 법규로서 형법이라는 것을 만든 이유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리라든지 자유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 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유식한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장적 기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단에 가시면 두 번째 모토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보호기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는 질서 유지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공동체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하고 맞대고 살다 보니까 분란이 생기겠습니까? 분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분란이 생기겠지. 견물생심이라고 좋은 거 보면 가지고 싶고 탐하고 싶고 때리고 싶고. 그러면 이러한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강력한 제재 수단을 수반하는 형법이라는 법규범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아울러서 제가 앞으로 보호법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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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법익이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반복할 건데, 보호법익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법으로서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들을 보호법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생명, 보호법익이죠. 재산, 보호법익이죠. 신체, 보호법익이죠. 생명도 보호를 해야 될 것이고 신체도 보호를 해줘야 될 것이고 재물도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범죄마다 보호법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살인죄의 보호법익은 뭐가 되겠습니까? 생명이 될 거고,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뭐가 되겠습니까? 재물이 되겠죠. 폭행죄의 보호법익은 뭐가 되겠습니까? 신체가 되겠지. 모든 범죄마다는 보호법익이라는 게 있어요. 이러한 보호법익을 위해서, 어떤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형법이라는 법규범을 만들어 둔 겁니다. 그러면 보장적 기능하고 하단에 있는 질서 유지, 보호적 기능은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제일 왼쪽 편에 가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비례관계라고 돼 있습니까? 반비례관계라고 돼 있습니까? 반비례관계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해할 문제가, 다시 반복할 문제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호적 기능,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범죄 유형을 많이 만들어 두는 게 맞겠습니까? 적게 만들어 두는 게 맞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길거리에서 침 뱉는 것도 형법이 적용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질서 유지가 아주 잘 되겠지. 집에서 빨가벗고 돌아다니는 것도 범죄다라고 규정을 하면 질서 유지가 잘 되겠지. 성범죄도 일어나지 않겠지. 대신 밑에 있는 보호적 기능을 너무나 강조해버리면 개나 소나 범죄인이 돼버려요. 길거리에서 침 뱉는 것도 범죄인이 돼버리는 거고, 집에서 알몸 상태로 노출하고 있는 것도 범죄인이 돼버려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라든지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보장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보장적 기능을 강조해버리면 보호적 기능이 감소해버리고, 반대로 보호적 기능을 강조를 해버리면 보장적 기능이 감소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양자는 비례적인 관계가 아니라 반비례적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단으로 갑시다. 형법. 상단에 가시면 형법의 성격이 있는데, 형법의 성격에는 여러 가지의 성격이 있지만 수험에서 중요한 것들, 쟁점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만 제가 가지고 왔는데, 행위균념이 있고 재판균념이 있습니다. 물론 형법이라는 법규범이 존재하기 전에 종교규범도 있고 도덕규범도 있어요. 규범이 뭐죠? 규범이라는 개념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규범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를 영위하는 과정에,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 우리가 지켜야 될 행위 준칙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이걸 우리는 규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종교규범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고 도덕규범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종교규범하고 도덕규범만 가지고 질서 유지가 되냐는 말이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강력한 제재 수단을 필요로 하는 이 형법이라는 법규범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럼 형법의 법적 성격은 뭐가 되겠습니까? 일반인들한테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마라고 행위준칙으로서 어떤 기준점을 설정하는 행위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가보시면 일반 국민들한테 일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는 규범, 행위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살인죄,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 그 말은 살인죄를 범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지켜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일반 국민들한테.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행위규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하단에 있는 재판규범은 무엇이냐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장적 기능이 뭐였죠? 보장적 기능이 인권 보장을 달성하기 위한 거였죠. 그러면 인권 보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물화된 법규로 미리 만들어둬야 됩니까? 만들어두지 않아야 됩니까? 만들어둬야 돼요.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범죄가 성립되고 이 범죄가 성립되었을 때 어느 정도까지 형벌을 부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미리 성문화된 법규로 만들어 두어야지만 국가가 자의적인 형벌권을 발동할 수가 없겠죠. 마음대로 적용을 할 수가 없겠죠. 역시 형법이라는 것은 법관들한테 그것을 강제한다는 거예요. 살인죄, 사람을 살해하게 되면 사형, 무기 5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형량이 정해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량이 정해져 있겠죠. 그러면 법관은 재판할 때 이 형량의 범주 내에서만 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단에 가보시면 법관들한테 사법활동, 재판을 하는 과정에 무엇을 제시했다? 일정한 기준을 제시했다. 그 말은 자의적인 형벌권을 발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법관이라 할지라도 마음먹기에 따라서 너는 사형, 너는 무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준점을 제시를 하고 형벌권을 확정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재판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행위규범이라는 개념하고 재판규범이라는 개념은 경찰직 기출지문이에요. 작년 시험에 나왔습니다. 물론 빈출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반복을 하는 과정에 한 번쯤은 들어보셔야 된다. 하단에 가시면 1편, 2편에 대한 문제로 갑시다. 형사법 중에서 형법을 먼저 공부를 할 건데 형법에는 총칙이라는 개념이 있고 굳이 판서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책에 다 있고 그리고 판서 노트에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각칙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형법은 총칙편과 각칙편으로 나누어집니다. 총칙이 뭐죠? 한번 들어봤을 법한데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칙을 총칙이라고 이야기해요.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칙. 각칙은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칙이 아니라 개별 범죄마다 적용할 수 있는 규칙을 말합니다. 개별설이에요. 그럼 총칙편이라고 했을 때 어떤 범죄가 있겠죠. 뭐 살인죄도 있을 거고 절도죄도 있을 거고 강간죄도 있을 거고 강제추행죄도 있을 거고. 그러면 완벽한 교집합, 여기가 뭐가 되죠? 총칙이 되는 거예요. 총칙. 그럼 그 외적인 부분, 범죄마다 별도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 여기가 뭐가 되겠죠? 각칙이 되는 거예요. 총칙에 대한 논의라고 총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각칙에 대한 논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칙하고 각칙을 합쳐가지고 우리는 형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총론편에서는 무엇을 공부하겠습니까? 범죄가 성립되기 위한 공통적인 요건. 범죄는 누구만 범할 수 있겠습니까? 동물은 범할 수 있겠습니까? 동물은 범할 수 없겠지. 즉 주체가 누구인가? 범죄를 범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결과가 야기돼야 되는가? 그리고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연관성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범죄가 성립되기 위한 고의라든지 이러한 기타 등등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공부할 건데 아직 공부를 안 했으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좀 이따 할 거예요. 그래서 총칙 부분하고 각칙 부분이 있고 오른쪽 상단 부분으로 가보시면 출제 비중이 있습니다. 형사법은 총 40문제가 나와요. 40문제가 나오는데 27문제는 형법편에서 나오고 12문제는 형사소송법 편에서 나오고 마지막 한 문제 있겠죠. 40문제. 27문제, 12문제니까 마지막 한 문제는 종합문제, 복합문제로 나옵니다. 형법 쟁점 2지문, 형사소송법 쟁점 2지문. 쉽게 말해서 단순하게 산수를 해보면 형법편에서 총 몇 문제 정도 나온다? 28문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형사소송법에서 12문제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28문제 중에서 총칙편에서 몇 문제 정도 나오냐면 상단에 가보시면 대략 45%에서 50% 정도 나옵니다. 대략 절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3문제, 14문제 정도가 총칙 부분에서 나오고 나머지 14문제 정도는 각칙편에서 나온다. 그래서 합이 28문제 정도가 될 거예요. 하단으로 갑시다. 형법이란 이제 점점 본론으로 들어가 볼 건데 중단에 가보시면
형법이란 것은 무엇인가? 결국 인권 보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형법이라는 법규범을 만든 건데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범죄가 성립이 되고 그러한 범죄가 성립되었을 때 어느 정도까지의 형사제재, 형벌권을 발동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형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쟁점이 무엇이냐면 이 범죄에 대한 문제예요.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구비해야 될 것인가? 하단에 가보시면 크게 두 가지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어떤 경우냐면 제가 A라는 사람을 죽일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죽일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A를 죽여버렸습니다. 저한테 살인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죽일 생각이 전혀 없었어. 근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A를 죽여버렸어. 살인죄라는 범죄가 성립되겠습니까? 안 돼요. 왜? 저는 A라는 사람을 죽일 생각이 없었잖아요. 그냥 외부적인 측면, 객관적인 측면만 가지고 범죄가 성립된다고 해버리면 개나 소나 살인죄가 성립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운전하다가 실수로 보행자를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저한테 그냥 살인죄가 된다고 해버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유라든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보장받을 수 없어요. 인권 보장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왜? 개나 소나 살인죄가 돼버릴 거니까. 즉 결과 책임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하단에 가보시면 두 번째 케이스. 갑이라는 피고는 반대입니다. 머릿속으로 평소에 원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A를 죽여야지, 쥐새끼 죽여야지. 나쁜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 살인죄라는 범죄가 성립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외부적으로 드러나있는 객관적인 측면이 없잖아요. 누군가를 다치게 만든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죽게 만든 것도 아니에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주관적 사실만 가지고 범죄가 성립된다고 해버리면 역시 개나 소나 살인죄 돼버리겠죠. 인권 보장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보호받기 위해서는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요건과 어떤 요건?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이 반드시 합의를 해야 돼요.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그러면 이제 정리해 봅시다. 어떤 살인죄라는 범죄가 성립되려면 어떤 요건과 어떤 요건이 필요한 거예요? 살인을 범하겠다는 머릿속에 있는 고의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객관, 외부적으로 드러나 있는 사람이 죽었다는 결과도 필요하겠죠. 이러한 주관과 객관이 합일이 되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나 정리했어요. 범죄가 성립이 되려면 항상 어떤 요건, 객관과 주관이 합일되어야 된다. 어떤 하나의 요소만 가지고는 원칙적으로 범죄가 성립될 수는 없다. 뒷페이지로 갑시다. 테마 3. 형법은 해석론입니다. 형법뿐만 아니라 형법이 끝나고 공부하게 될 형사소송법도 해석론이에요. 조문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죠. 살인죄라는 범죄는 들어봤지만 250조 1항을 처음 읽어보실 건데 250조 1항 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을 살해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해봅시다. 사람은 누군데? 사람이 뭐예요? 누군가가 찾아와가지고 조카가 찾아와서 삼촌 사람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람이 뭐예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뱃속에 들어있는 태아가 아니라 태아가 산모로부터 노출되었을 때 빠져나왔을 때부터 사람이라고 보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뱃속에 들어있는 태아라 할지라도 나오기 직전 단계라면 분만 진통을 거치고 있는 상태라면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다를 수 있겠죠. 즉 우리들의 법감정에 부합을 할 수도 있고 우리들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판례의 법리란 건 뭐냐면 이러한 견해가 대립하게 되었을 때 판례가 취하고 있는 태도를 우리는 법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판례의 입장이에요. 결국에는 조문은 어느 정도는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지만 두루뭉실하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판례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냐면 사람이라는 개념은 뱃속에 들어있는 태아가 아니라 분만 직전 상태, 분만 진통을 거치고 있는 상태를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뱃속에 들어있는 태아인 경우라 할지라도 나오기 직전 단계라면
배를 빵빵 차고 있다면 사람이다,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그 뱃속에 들어있는 태아를 죽여버렸어. 죽일 생각을 가지고. 그럼 살인죄가 성립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성립될 수 있겠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모든 과정은 해석론입니다. 이 조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러분들의 법감정에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의리니까. 그냥 판례 입장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의를 거기다가 개입하는 순간 장수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물론 개 중에는 여러 가지 학우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면 예, 선생님 그렇게 할게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만 하는 학생이 있고 이렇게 하세요라고 했는데 선생님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거는 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험적으로 봤을 때는 A가 좋을까요? B가 좋을까요? 어떤 유형이 좋을까? 첫 번째 유형이 훨씬 더 빨리 합격합니다. 물론 사고력, 이해력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객관식 시험이잖아. 우리는 출제자의 포인트, 의도, 그리고 판례 입장만 기억해서 응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내면 되는 거지. 여러분들의 자의적인 생각을 계속 개입하는 순간 어디로 가버린다? 산으로 가버려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점수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건데 수험에서 중요한 부분, 출제가 되는 부분,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집착을 하지 여타 다른 부분에 여러분들이 꽂히시면 안 돼요. 수험은 수험에 맞게. 다시 돌아옵시다. 첫 번째,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 이걸 우리는 객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객체. 살인죄의 객체는 사람인데 사람의 시기를 언제부터로 볼 것인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거기에 따른 판례의 입장을 뭐라고 한다? 법리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럼 법리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학으로 치면 일종의 공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판례가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사실관계에서는 범죄가 될까 안 될까? 판례가 이러한 법리, 태도를 취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사실관계에서는 범죄가 될까 안 될까? 대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셔가지고 결론을 도출하는 문제예요. 하단에 가시면 살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인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객체도 필요하겠지만 뭐도 필요하다? 살인행위, 살해행위가 필요해요. 그럼 살해행위라고 했을 때 살해행위가 무엇일까? 언제부터 살해행위가 인정이 될 것인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칼로 찔렀을 때부터 살해행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목을 졸랐을 때부터 살해행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대법원 판례 입장은 칼을 찔렀을 때가 아니에요. 목을 졸랐을 때가 아닙니다. 칼을 찌르기 위해서 다가섰을 때부터예요. 칼을 들고 다가선다든지 또는 낫을 들고 다가선다든지 그때부터 살해행위는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죽인다면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기수가 돼버릴 거고 어떤 결과가 야기되면 기수라는 범죄가 성립되고 칼을 들고 다가섰지만 빗나가 버리는 바람에 A를 죽이지는 못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공부를 하시겠지만 미수범죄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끝에 가시면 살해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이죠. 한이란 말은 벌써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까? 죽이고 있다는 겁니까? 죽였다는 거예요. 따라서 살인죄는 우리가 흔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결과범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과범이라는 개념은 나중에 따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냥 편하게 들어보시면 돼요. 결과범이라는 개념은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결과를 필요로 하는 범죄다 이 말입니다. 그럼 살인죄는 결과범이죠. 왜? 살인죄라는 범죄가 성립되려면 누가 죽어야 되니까? 어떤 사람이 죽어야 되니까. 그러면 기수라는 범죄가 성립하게 돼요. 그 다음에 끝에 가시면 살해한자라고 되어 있죠.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무엇도 필요하다? 주체가 필요해요. 그럼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범죄를 범하기 위한 주체는 누구라고? 동물이라고? 아니,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에는 크게 자연인이 있고 법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인입니까? 법인입니까? 우리는 자연인이죠. 윌비스 고시하고 뭡니까? 법인이죠. 그럼 이제 질문을 던져봅시다. 범죄를 범할 수 있는 주체는 자연인이라고 보는 게 맞을까? 법인도 포함된다고 보는 게 맞을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 근데 판례 입장은, 대법원의 입장은 범죄를 범할 수 있는 주체는 자연인한테만 있다는 입장이에요. 왜? 법인은 손, 팔, 다리가 없잖아.
실제로 행위를 할 수가 없으니까. 따라서 범죄를 범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한테만 있다? 자연인한테만 있는 거예요. 법인한테는 범죄의 주체성이 인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경찰직 빈출이죠.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책으로 가서 할 거고, 일단 큰 개념만 할 거예요. 오늘은 개념 잡고 큰 구조만 잡는다. 그래서 법인, 자연인 있는데 대법원의 입장은 누구라고? 법인이 아니라 자연인이다. 그러면 일반론에 대한 부분은 어디서 공부한다? 총론에서 공부해요. 범죄는 누구만 범할 수 있는가? 모든 범죄에 필요한 요건이니까. 모든 범죄에 필요한 요건이니까. 하지만 개별론에 대한 부분은 모두 다 각 측, 각론에 가서 공부합니다. 왜 그러냐면 범죄마다 주체성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연인은 자연인인데 뇌물수수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로 한정되겠습니까? 뇌물죄. 저는 뇌물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왜? 공무원이 아니니까. 뇌물수수죄라는 범죄는, 흔히 말하는 뇌물죄라는 범죄는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범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는 총론에서 공부하겠습니까? 각론에 가서 공부하겠습니까? 각론에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개별적인 범죄마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위증죄라는 범죄 한번 들어보셨죠? 위증죄는 누구만 범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범죄를 범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에요. 법률에 의해서 선사한 증인만 범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공부하겠습니까? 총칙? 아니죠. 각칙, 위증죄라는 범죄에 가서 별도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단에 가시면 개별론이 있는데 일반범이라는 개념은 누구나 범죄를 범할 수 있는 형태. 대표적인 범죄가 살인죄입니다. 저도 범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범할 수 있고. 절도죄입니다. 저도 범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범할 수 있고. 신분의 제약이 없는 범죄를 일반범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구나 범죄를 범할 수 있는 형태. 그럼 반대되는 개념. 하단에 신분범이 있죠. 누구나 범죄를 범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만 일정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범죄를 범할 수 있는 형태를 우리는 신분범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범죄가 있다고? 뇌물수수죄라든지 위증죄라든지 기타 등등의 범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조문을 쭉 살펴보니까 조문에는 주체도 기술되어 있고 객체도 기술되어 있고 행위도 기술되어 있고 결과도 기술되어 있죠. 다만 조문에는 고의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숨은 그림 찾기, 눈 씻고 찾아보세요. 고의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살인죄가 성립되려면 조문에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살해한 자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조문에 살인의 고의라는 표현은 그 어디에도 없잖아. 하지만 해석상은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고의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항상 범죄는 객관과 주관의 합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단의 끝에 가시면 플러스 주관적 요건으로서 무엇을 필요로 한다? 고의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상해죄가 성립되려면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되고 살인죄가 성립되려면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되고 절도죄가 성립되려면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돼요. 항상 이 고의를 수반해야 된다. 하단에 있는 챕터 4 범죄의 성립 단계 중요한데 시간이 다 됐으니까 10분만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